전투기에서 소스코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KF-21에선 어느 정도로 핵심 기술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에도 보면 뭐 애플이냐 IBM이냐 좀 차이가 있지만 일종의 OS 같은 거예요. 윈도우나 혹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안드로이드 혹은 뭐 아이폰은 iOS 이런 개념을 보는데 전투기가 이 작동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이제 100% 신뢰는 안 되지만 UAE나 뭐 사우디가 KF-21 살 테니 이 전투기 소스 코드를 달라. 왜 이들 나라들이 소스 코드를 달라 그럴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KF-21에 자기네가 만든 항공 무장을 체계 통합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F-15K 전투기에 독일과 스웨덴이 같이 만든 타우러스 순항미사일 장공지를 이제 체계 통합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고, 두 번째로는 F-15K를 만든 보잉사가 이거를 허가하고 장착하는 걸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잉사에 많은 돈을 주고 이 타우러스를 이제 장착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 근데 UAE가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스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이 구매국한테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 뭐 소스 코드, 이거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만든 거죠. KF-12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핵심이 소스 코드인데, 이걸 준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를 이거 함부로 다른 나라에 줄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이런 방산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저촉이 돼요. 그래서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라팔 전투기를 이제 몇 년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라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성능 개량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UAE가 구매하기로 한 건 F4 버전이었고 F5와 관련된 성능 개량에 UAE가 돈을 많이 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가 안 된다, 소스코드 기술 이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인도가 라팔 전투기를 대규모로 구매를 했지만 인도도 요구를 했어요. 소스코드 달라, 우리가 만든 무장을 체계 통합하고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에 줄 사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AE 같은 도입 후보국은 KF-21 기체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함께 보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국 군 전투기에서 장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공무장, 정밀 유도무기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도입하는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용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소스 코드는 아니더라도 그런 무장을 연동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UAE가 소스 코드까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요구다. 이런 거예요. 컴퓨터 살 때, 뭐 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컴퓨터 사면 뭐 윈도우도 주고 아래 한글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한 요구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KF-21에 UAE군이 도입하는 KF-21에 최종 조립을 UAE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특히 항공 전자장비라던가 그 다음에 소스코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블랙박스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입국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철저한 기술 보호 장치들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동 시장은 전투기 성능보다 기술 접근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뭐 또 UAE 언급을 하자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미국의 전투기를 도입한다 그러면 미공군이 쓰는 사양보다 더 좋은 옵션을 가진 전투기를 실제로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UAE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F-16 블록 60이라는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 이게 사실 기존의 그런 F-16 전투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UAE가 그만큼 돈을 많이 냈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지금 이제 UAE가 쓰고 있는 F-16 블록 60은 UAE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용 유지 비용이 기존 F-16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뻘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한 가지로는 이제 UAE도 잘 보면 자국 내 방위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전투기보다는 자국 내 방위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전투기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KF-21이 좀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무장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좀 그래도 좀 덜한 부분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좀 KF-21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KF-21 핵심 소스 코드를 쉽게 내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소스 코드라는 것이 어쨌든 전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걸 쉽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KF-21 판매한 뒤에도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 국산 무장이라든가 이런 거 또 체계 통합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함부로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전투기 핵심 구성품에 대한 블랙박스화 작업도 우리가 수출하면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소스 코드 대신 어떤 카드로 KF-21 수출 협상을 풀어가는 게 현실적일까요? 그래서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항공우주 산업이 조금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항공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옵션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 조립을 UAE가 어느 정도 수량의 KF-21을 구매할지 모르겠지만 4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면허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조립 권한을 UAE가 행사한다든지 MRO 같은 데서도 좀 UAE가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한 가지로는 뭐 우주 관련된 부분도 UAE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가 또 위성도 잘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딜을 한다 그러면 굳이 소스 코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몇 년 전에 이제 뭐 UAE하고도 이제 우리 공군의 뭐 차세대 수송기 관련된 부분 뭐 공동 개발하자라는 그런 협약도 있었지만 우리도 살펴보면 차후 항공 우주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UAE랑 또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F-21 수출 관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양산형 KF-21 1호기가 나왔고 불과 20여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KF-21은 더 이상 개발 중인 전투기는 아니다. 이제 공군에 배치는 전투기다. 그런데 이제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건 개발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발했지만 공군에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전력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얼마만큼 전투에 투입할 만큼 빨리 준비를 하느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 개발은 사실상 끝났고 양산이 본격화되고 공군에 납품이 되고 있으니 과연 공군에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추느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관심 국가들도 지금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일례로 과거의 T-50도 잘 보시면 공군에 배치된 지 거의 5년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처음 팔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도입국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 공군이 그야말로 몇 퍼센트로 이 KF-21을 잘 쓰냐 100%로 활용하느냐 50%로 활용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KF-21의 수출은 우리 공군 손에 달렸다. 공군이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달렸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력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사업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잠수함들이 노후화됐고 이 잠수함도 사실은 이 빅토리아급 이 잠수함도 캐나다 해군이 신품을 사서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영국 해군이 쓰던 거를 이거를 이제 영국 해군에 퇴역된 거를 사와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고 또 한 가지로는 그동안 이제 캐나다가 사실은 냉전이 끝난 다음에 탈냉전 이후에 그렇게 많은 국방 예산을 쓰질 않았어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캐나다군의 문제이기도 한데 냉전 이후에 들여온 캐나다의 여러 가지 전력 획득 사업들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성능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 사실 이 빅토리아급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20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고 또 한 가지로는 캐나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바다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하나는 태평양, 하나는 대서양, 그리고 또 중요해지는 바다가 하나 있죠. 바로 북극 해주변. 캐나다가 잘 보시면 북극에 인접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북극 항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뭐 북극 항로 관련돼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유럽까지 가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지금 태평양도 중요하고 대서양도 중요하지만 이 캐나다가 극지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해군력을 지금 대폭 보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북극해라든가 대서양, 태평양에 작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잠수함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북극 활동과 해양 압박은 어느 정도 큰 변수인가요? 사실 이거는 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북극 활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제 러시아의 북극 내 군사 활동을 보니 물론 여러 거점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러시아도 있지만 사실 중국과 관련된 의견들도 있어요. 중국도 지금 잘 보면 북극 항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구라든가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중국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사실 뭐 군사적 행동을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좀 해역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대한해협 있죠. 왜냐면 중국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면 태평양을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북극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산 앞쪽에 있는 대한해협이라든가 혹은 일본 쪽에 있는 스시마 해협 혹은 일본 열도 쪽에 있는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을 나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는 북극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항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박들의 운항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 러시아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항로를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에 패권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캐나다 해군은 그런 북극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보면 북극해에 아직도 이런 유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쇄빙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쇄빙선 기능을 갖는 헬기 강습 상륙함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캐나다가 북극 항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오션이 오타와 시내 광고까지 하며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이제 폴란드 잠수함 수출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우리나라 잠수함이 아닌 스웨덴 잠수함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내 방사업체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내에 이렇게 광고판까지 설치한 경우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만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독일의 TKMS 프로모션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하나오션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독일의 잠수함은 이제 막 건조를 시작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이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는 이미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물이 있고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나오션, 해군이 그야말로 원팀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장보고 3 배치 1이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까지 가는 이런 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독일보다는 좀 앞서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과 유관수남 창정비 성과는 캐나다에 어떤 신뢰를 보여준 사례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독일 잠수함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없는데, 도산 안창호함이나 장보고 3 배치 2나 약간
뭐 조금 크기가 커지고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장영실함과 도산 안채용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캐나다에 어필할 수 있는 게 봐라, 한국 잠수함은 이렇게 태평양도 횡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급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기적인 납품과 실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은 이런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마지막에 가장 크게 볼 결정적 변수는 무엇인가요? 그 최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좀 잠수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사업은 약간 캐나다 산업 발전과 연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특히 잘 보시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캐나다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의존도를 어느 정도까지 최소화시키느냐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 독일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산업적 파트너로 맞다. 의견들이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캐나다의 산업혁명이라는 문제도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캐나다에 신의를 보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퍼펙트하게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뭐 일각에 따르면 6대4로 우리가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거 계약서에 캐나다가 우리 잠수함과 관련된 서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만약에 수출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잠수함 수출 물론 그 전에 인도네시아도 했지만 선진국 시장에 사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향후에 캐나다와 같은 다른 선진국 시장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잠수함이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산업협력, 적기납품, 뭐 MRO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강점을 갖고 있는데, 뭐 캐나다 정부가 지금 원하는 걸 보면 또 수출금융 지원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캐나다의 구매에 맞는 그런 수출금융 지원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유튜브에서 대영제국이라는 국방,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밖에 KD패스뉴스라는 비슷한 성격의 국방, 방산, 항공우주 전문 인터넷 뉴스 매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시간 내시면 한 번씩 둘러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